공동주택관리 법령.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의 개념을 구체적 사례 및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소개해드린 법원의 판결은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법이 아니며 특정 사안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개별적 판단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시설관리, 생활관리 등 관리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운영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징수하여 아파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직이 있죠. 필요한 조직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관리 사무소장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는 크게 세 가지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용관리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죠. 특히 공용 부분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입니다. 두 번째, 개별 사용료. 입주자 및 사용자, 여기서 사용자라고 하면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및 임차인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대행 납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립금으로서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 내역을 보시면 크게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계좌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 대표회장의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그 장기수선 충당금 계좌가 있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의 두 분의 부정하게 뜻이 맞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종종 장기수선 충당금 횡령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약 2억 정도 횡령 사건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입주자 대표회장이 이 부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 횡령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가능하시면 분기별, 반기별 장기수선 충당금 계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 구성 내역인데요. 관리비는 크게 공용관리비 44%, 개별 사용료 56%. 그래서 얼마 전 기사에 따르면 총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비가 약 12조 원 정도 나가는데, 그중에 공용관리비가 44%로서 약 5조 원, 그리고 개별 사용료가 56%로 약 7조 원 정도 지출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비를 징수를 하는데 궁금하시죠? 이 관리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이와 같다. 이와 같다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다라는 건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 그 다음에 만약에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그 설명이 나오면 그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면 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납부하는 관리비는 종종 지출 목적인데 때때로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습니다. 잡다한 수입이라고 해서 잡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당연히 공금이겠죠. 그러니까 이 또한 관리비 내역서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잡수입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관리비가 정산되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관리비만 공개하면 관리비가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에 대한 계약서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계약서를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이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계약서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이 실제로 보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근데 2014년도부터 이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아파트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모 아파트의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이 계약서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관리사무소장이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어서 공개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어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법률가인 대법관 14분이 모여서 합의하에 판결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연체한 관리비. 보통은 이제 경매 아파트에 해당이 되겠죠. 아파트에 살던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아파트 관리 규약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해달라고. 그러면 과연 특별 승계인에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사람들, 매매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특별 승계인이 되겠죠. 그럼 과연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는 그 아파트 관리 규약에 모든 관리비를 승계해야 한다라고 하면 과연 경매로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는 이 연체한 관리비를 모두 승계를 하는 게 타당할까요? 참고조문 집합건물법 제18조에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공유자라고 하면 공동 소유자를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새로운 소유자는 아파트 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모두 승계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대법원 판결 살펴보겠습니다. 다수 의견입니다.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아파트의 새로운 소유자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연체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 관하여서 이를 승계해야 한다. 공용 관리비만 승계하면 족하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고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공식 의견입니다. 두 번째, 별개 의견이 있습니다. 별개 의견이라 하면 다수 의견과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이유가 다른 거죠. 별개 의견의 내용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승계한다.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 전부 승계한다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취지는 미납관리비는 특별 승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되 승계하지 아니하되 만약에 이런 연체 관리비로 인해서 아파트 관리단의 재산으로 인해서 변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분할 책임을 지운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취지는 뭐냐면 새로운 소유자가 연체 관리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사는 구분 소유자가 모두 n분의 1로 나눠서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시설관리에 앞서서 제가 이 판결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최고 법률 전문가인 대법관들조차도 이렇게 의견들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고 싸움이 커지고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체 기관입니다. 입주자들의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체 기관을 만든 것이고요. 민주적 의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견이 다른 거는 정상적이니까 대법관들도 다르니까요. 정상적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너무나 싸움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관리의 양대 산맥은 장기수선계획과 하자담보 책임인데요. 먼저 하자담보 책임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입주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고요.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노후화된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이 수선, 유지, 보수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수선계획.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건물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하자 보수 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시간적 순서로 따지면 하자담보 책임이 먼저이고 장기수선이 대체로 나중이겠죠.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다른 전문가께서 별도로 강의를 하시는 관계로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입니다. 책임을 지는 자,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입니다. 시행사라고 하죠. 집합건물법상은 분양자라고도 합니다. 그 전유 부분, 우리가 실제 사는 부분이죠. 집 안에 전유 부분은 입주자가 인도받은 날로부터, 그리고 공용 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할구청에서 사용검사 승인을 내줍니다. 그날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은 다 똑같죠. 기간이. 그리고 전유 부분은 각 입주자가 실제 인도받은 날이 다르니까 실제 기산일은 서로 달라지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력 구조부별 그리고 시설 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담보 책임 기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자의 개념인데요. 하자라는 게 무엇이냐? 공사장 잘못으로 인해서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력 구조부별 하자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이 중요한데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보면 내력 구조부별이라고 하면, 내력 구조부라고 하면 힘을 견디는 구조를 말합니다.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 계단, 건물의 골조를 이루는 부분을 말함을 이해하시겠죠. 이에 대해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10년이고요. 이것은 2016년 8월 12일자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전에 과거의 구주택법 규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에 따르면 5년과 10년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시설 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거 주택법에 따르면 1년, 2년, 3년, 4년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2년, 3년, 5년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마감공사, 짜잘한 공사죠. 이거에 대해서는 2년, 단열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3년, 예를 들어 뭐 스프링클러 배관공사 이런 거는 3년입니다. 그리고 방수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5년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의 의미가 뭐냐면 2년, 3년, 5년 이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간 내에 꼭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자 보수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힘을 견디는 건물 골조를 이루는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면 내력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분 소유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하자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하자 보수 이행을 하게 돼 있지만 집합건물법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분 소유자가 각자가 소송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표로 소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 중에 저희가 필요한 게 안전 관리인데 지난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했다라는 자성적, 반성적 의미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안전 관리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관리 주체는 아파트의 안전 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고층 아파트 많지요. 이게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매우 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반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하고 관할관청, 서울시 같은 경우 관할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설관리가 잘 못 돼서 아파트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A는 시가 소유하는 아파트 3층에 B가 운영하는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이사하던 중이었습니다.
B와 함께 이삿짐을 옮기고 마무리 정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B의 부인이 발코니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던 중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코니 난간 뭔지 아시죠? 베란다 난간이라고도 합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발코니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 당시에 발코니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서 발코니에서 거의 떨어지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결국 B의 가족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아파트 소유주인 C 그리고 임차인이었던 A 등에게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발코니 난간은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의 책임이 있다. 2번 발코니 난간은 전유 부분에 해당한다. 집안에 사는 사람이 발코니 난간을 알지 집 밖에서 어떻게 발코니 난간의 상태를 알 수 있느냐. 입주자 대표에는 책임이 없다. 3번 발코니 난간에 대한 관리는 그 집 소유자인 C 또는 임차인인 A가 부담할 일이지 이것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건 부당하다. 소를 각하한다. 어떻습니까? 결과가 무엇일까요? 판결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2월 13일에 선고한 사안인데요.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전유 부분이다. 발코니 창까지는. 하지만 발코니 난간은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 부분이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난간의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파트 발코니 난간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발코니 난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선 유지 보수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그 밖에 또 이에 대해서 이삿짐 센터에서 스스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주의를 하지 못한 점 때문에 입주자 대표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과실상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점유자로서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C는 소유자인데 이건 이제 법률적 상식인데 민법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본인이 과실이 없으면 입증한다면 그 이후에서야 소유자가 부담하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실제 점유자인 임차인 A가 스스로 과실이 있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소유자인 C는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생활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아파트 관리라고 하면 아파트 관리비 운영 그리고 시설 관리에 중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아파트 입주민 간 공동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그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 함께 사는 아파트인데 갑자기 윗집에서 뭔가 벽을 허물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꼭 관리사무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용 부분,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적재해서 통행, 피난, 소방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공동주택에 광고물을 함부로 부착해서는 안 되겠죠. 이때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네 번째, 가축을 사용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 왜냐하면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떨어져 다른 아파트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 시설을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곳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전담해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출입하시면 건조물 침입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가축을 사용해서 공동 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서 판결이 있습니다. 애완견 사용 및 출입금지 가처분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8월 2일 사건인데요. 이른바 친견소음 사건으로도 불리는 사건인데 애완견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2010년 5월에 35kg짜리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와 함께 같은 층에 입주했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궁금하시죠? 그 장애인 안내견으로 해서 보통 누런 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에 기존에 살고 있던 A가 B를 상대로 이 골든 리트리버 싫으니까 이거를 키우지 말라. 사육 및 그리고 이 강아지를 데리고 출입하지 말라 하면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판결은 어떻게 선고되었을까요? 첫 번째, 골든 리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지만 성격이 유순해서 안내견이나 인명 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B와 같은 층에 살았던 상당수 입주자들이 이 골든 리트리버로 인해서 뭐 피해를 봤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세 번째, 입주한 후 현재까지 1년이 지났는데 A가 이 사건 애완견과 마주친 건 서너 차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이 사건 골든 리트리버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정하기 어렵다. 네 번째,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가 공동 주거 생활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고 해서 결국은 애완견의 존재로 인해서 지금 이웃 주민 A는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애완견을 사육 및 출입 금지를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인데 실제로 그 이웃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사안입니다. 근데 거꾸로 반대로 만약에 이웃 주민이 이 강아지의 소음 또는 강아지의 존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을 한다면 강아지 주인은 강아지를 못 키울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서는 애완견을 키우다가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은 애완견 분전과 층간흡연 제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룰 텐데요. 2008년 2월 10일부터 간접흡연 방지 의무 규정이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을 통해서 다른 입주자 등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윗집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해도 배관을 통해서 윗집 화장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 흡연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장이 간접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만약에 그 담배를 피웠다라고 유력하게 보이는 세대가 만약에 우리 집에는 담배 핀 적이 없어요 라고 이제 부인을 한다면 세대 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간접 흡연을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이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간접 흡연의 방지 의무 조항은 기존의 층간소음 방지 의무 조항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국가가 실제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민 간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고소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 A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증거는 없지만 100% 확실합니다. 이에 입주민인 저라고 하겠습니다. 입주민인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동대표 A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폭로할 예정입니다. 이는 진실한 행위로서 공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정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률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죠. 다만 이 11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증거. 만약 증거가 없이 이런 입주자 대표회에서 특정 동대표를 가르쳐 당신 다른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거에 대해서 100% 확신할지라도 증거가 없으면
이 동대표 A로부터 추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결국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여러 차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선 가능하면 입주자 대표, 동대표들과 좀 상의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관리비 연체자가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자가 있는데 납부 독촉을 위해서 뭔가 게시판에 명단을 공개를 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명단을 공개하면 스스로 창피해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성이 있으니까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에 법령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연체자의 동호수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했다고 해서 그 아파트 입주민이 개인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다가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관리 분쟁이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조정 및 감독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새로이 설치된 기관인데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산하에 있고요. 오리역 LH 사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그동안은 각 시군마다 이렇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형태로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아파트 전문가들이 그 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실제 역할은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생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를 해서 조정을 신청을 하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떤 아파트 분쟁이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저희가 이제 아파트 주민학교를 하면서 수없이 만난 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느냐? 소송이 말고 방법이 없느냐? 그동안은 참 답변이 궁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달부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싸우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 거지. 이때 서로 쌍방이 합의해서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시고 가능하면 조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매우 중요한 제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주적 의사결정 조직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관리의 전문성을 위한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불공정하게, 불투명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독권이 있습니다. 입주자 등 30% 이상, 입주자 등이라고 하면 임차인 포함이죠. 입주자 등 3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 요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관리비는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감독권을 발동을 해서 실태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 등이 이 법에 따른 법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른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2017년 10월 19일부터는 만약에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요청을 받으면 그로부터 2주 내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하자보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2주 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면 관할구청이 되겠죠. 관할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관할구청장은 하자보수 이행을 하도록 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형법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뭔가 관리와 관련해서 잘못했을 경우 형법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공사 공모해가지고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공사업체로부터
아파트 발전 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은 이 공사업체에 1,0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후 검찰이 입주자 대표회장 A와 관리사무소장을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임수재라고 하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결국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리해서 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을 해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 검찰이 형법상 배임수재를 기소를 했다면 법원의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장 A와 관리사무소장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는 아파트 발전기금으로 수령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령한 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1번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2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3번 무죄다. 부산지방법원 2014년 9월 26일 날 선고한 사안인데요. 사실 이제 이 판결은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판결이었고 그 전에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의 1심 재판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본인이 받은 1,000만 원은 아파트 발전기금이었다.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2013년 9월경에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했죠. 그러니까 2014년 6월경에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해서 유죄를 선고합니다. 그 이유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다른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들에게 이 아파트 발전 기금으로 받았다는 1,000만 원의 명목이나 수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 발전 기금이라면 공사 금액을 그만큼 감액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매우 타당한 지적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돈은 부정하게 수령한 돈이 맞다는 이유로 배임수재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그 뒤에 이 관리사무소장과 공모해서 아파트 발전기금을 수령한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형량은 좀 전에 설명 2번입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동대표를 맡아주셨다면 아파트 관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 게 맞고요. 혹시 아파트 관리를 하시다가 부정하게 이런 대가를 받으시면 이러한 형사 책임까지 추궁당할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관리비 운영과 관련해서 관리비 내역 및 계약서 공개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홈페이지가 없더라도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장기수선계획과 하자담보 책임이 중요하다. 저는 이 시간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거에 기존의 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법상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관리, 층간소음, 층간흡연, 애완견 분쟁, 이른바 층견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3대 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법률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 분쟁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 분쟁을 소송하기에 앞서서 가능하시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중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그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꼭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가 비리가 너무 심하다 싶을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관할 구청장에게 감독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민들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이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이 직권으로도 실태조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제가 한 아파트 관리 법령에 대해서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후 시간에 전문가분들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또 추후 시간 계속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